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 밤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바깥의 소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고요한 어둠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불을 여미시고 편안한 자세를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신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난 밤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735년 겨울 창경궁 집복헌에서 태어나 2살의 왕세자가 된 아이. 천자문을 배우다 비단옷을 스스로 벗어놓을 만큼 영특했으나 아버지의 칭찬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아이. 10살에 혼례를 치르고 해마다 높아지는 기대 아래에서 묵묵히 걸어갔던 아이. 이야기의 끝에서 소녀는 아버지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안을 청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14살의 세자는 홀로 몸을 돌려 궁궐의 긴 회랑을 되돌아갔습니다. 겨울 해질녘의 빛이 소년의 뒷모습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겨울이 지나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던 소년에게 봄이 찾아왔고 그 봄과 함께 나라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대리청정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자유로이 볼 수 없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대신 돌보아야 하는 자리에 선 이야기. 그 자리 위에서 점점 조여오는 압박과 고립,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내면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그 길 위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749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경덕궁의 마당에 깔려있던 얼음이 느슨해지고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차에 물러가지 않은 궁궐 위로 엷은 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아직 잎이 돋지 않았으나 단단하던 땅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2월 영조의 정효가 내려졌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자의 나이 15이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아버지의 문 앞에서 홀로 돌아서야 했던 소년에게 아버지는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신뢰였는지 시험이었는지 이 봄의 세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리청정의 첫 조참이 거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창경궁 시민당이었습니다.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고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전각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소년이 같은 궁궐의 다른 정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용상 아래 한 단 낮은 자리에 세자가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정사를 아뢰었습니다. 15살의 세자는 그 보고를 듣고 재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연에서 경전을 읽고 시간권 관원의 물음에 답하던 소년이 이제는 나라의 일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참의 절차는 엄숙하게 이어졌고 세자는 그 절차를 흐트러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조참이 끝났습니다. 신하들이 물러간 뒤 시민당에는 세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빛이 전각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고 잠시 전까지 사람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전각 안의 고요가 유난히 깊었을 것입니다. 15살의 소녀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1749년 봄 창경궁 시민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나라의 무게가 15살 세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뒤 세자의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차에 밝기 전에 일어나 옷을 갖추어 입고 시민당으로 나아가 조참을 행했습니다. 신하들이 도열하여 정사를 아뢰었고 세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재결을 내렸습니다. 형조의 송사가 올라오고 호조의 세금 문제가 올라오고 변방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15살의 세자는 그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형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조참에서 재결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다시 대전의 영조에게 올려져야 했습니다. 최종 윤허는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세자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뒤집히는 일이 있었고, 세자가 내린 결론이 아무런 설명 없이 번복되어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맡겼다는 말과 모든 것을 보고하라는 명 사이에서 세자는 자신의 판단이 어디까지 허락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재결을 내릴 때마다 세자의 마음 한쪽에는 물음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판단인지, 이 결정이 대전으로 올라갔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붉은 선이 그어져 돌아올 것인지. 매번의 재결이 아버지를 향한 시험 답안지와 같았습니다. 세자는 정사를 처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 자리의 실질적인 무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시민당에서 조참을 마치고 홀로 남는 시간이 세자에게는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물러가고 전각 안에 아침 햇살만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 세자는 방금 내린 재결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잘한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버지가 어떤 얼굴로 그 보고를 받을 것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세자가 아닌 아버지만이 줄 수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조정의 공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오랜 세월 붙들어온 탕평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조정에 공존하던 질서는 영조의 강한 의지로 유지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사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세자가 어떤 의견을 따르느냐에 따라 한쪽이 힘을 얻었고, 세자의 재결 하나하나가 붕당의 저울 위에 올려졌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호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 홍봉하는 노론이었습니다. 세자의 장인이 노론의 핵심 인사라는 사실은 세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뒤에 노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세자에게 우호적이던 인사들 가운데는 소론에 가까운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소론 인사의 의견을 따르면 노론이 경계했고, 노론의 뜻에 맞는 재결을 내리면 소론이 실망했습니다. 15살의 세자는 그 사이에서 한 발짝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내리는 판단에는 붕당의 시선만 따라붙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을 해치는 어떤 기울어짐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자의 재결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면 영조의 불만이 돌아왔고 양쪽 모두를 살피려 하면 우유부단하다는 질책이 뒤따랐습니다. 붕당의 역학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동시에 아버지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내기란 노회한 정치객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15살의 소년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참이 끝나고 시민당을 나서면 궁궐의 마당에는 계절에 따라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매화향을 머금은 바람이, 여름에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가을에는 마른 바람이 세자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절의 바람이든 세자의 어깨 위에 얹힌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조가 세자의 재결을 번복하는 일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세자가 어떤 관원의 인사에 관해 재결을 내리면 그것이 대전에서 뒤집혀 돌아왔습니다. 형조의 송사의 판결을 내리면 영조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자의 결정이 유지되는 일보다 번복되는 일이 더 잦아지기 시작하자 조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의 눈이 변했습니다. 세자가 재결을 내릴 때 신하들의 시선은 세자의 얼굴이 아니라 대전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결정이 대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자의 자리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민당의 용상 아래 한 단 낮은 자리에 세자는 매일 아침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사를 듣고 판단을 내리고 재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가 아닌 세자 너머의 영조를 보았고 세자의 말이 아닌 영조의 뜻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세자는 자리에 앉아 있되 그 자리의 무게는 자꾸만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공공연히 세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지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미세하게 얕아지고 보고의 어조에서 진지함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변화를 세자가 느꼈는지 느끼지 못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으나 세자의 자리가 가진 모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사를 처리하되 결정권은 없는 자리. 신하들을 거느리되 신하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는 자리. 나라를 맡았으되 나라의 무게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자리. 세자는 그 자리를 매일 아침 채우고 매일 저녁 비우며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세자는 시민당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궁궐의 복도에 석양빛이 길게 누워 있었고 기와지붕 너머로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소에 돌아와 앉으면 하루 동안 내린 재결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개가 내일 대전에서 번복되어 돌아올 것인지 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내일도 조참이 있을 것이었고, 내일도 신하들이 도열할 것이었고,
내일도 세자의 재결 위에 아버지의 판단이 더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처마 아래에서 풍경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잦아든 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15에 시작된 대리청정은 그렇게 고요한 무게 속에서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궁궐의 나무들은 초록빛 잎을 무성하게 트이우고 있었고 낮의 햇살은 제법 뜨거워지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조정에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조가 선위의 뜻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정효가 내려졌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만류했습니다. 전하의 춘추가 아직 한창하시니 거두어 달라는 상소가 빗발쳤고 대신들이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궐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세자는 대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거두어 달라 청했습니다. 소자가 부덕하여 아직 감당할 수 없으니 거두어 달라고 몸을 낮추어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오래된 예법이기도 했지만 세자의 마음속에는 예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조차 얻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결국 선위를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의 만류를 받아들인 형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세자는 대리청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남긴 파문은 궁궐 안에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왕위가 오갈 뻔했다는 사실은 조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의 뜻을 더욱 촘촘히 살피기 시작했고 세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에 없던 복잡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 선의 파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선위의 뜻을 꺼냈습니다. 어떤 때는 조정에서 자신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신하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영조는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만류했고 세자는 대전 앞에 이마를 대고 거두어 달라 청했으며 영조는 결국 선위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장면이 계절을 바꾸어가며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 반복의 이면에는 영조 특유의 정치적 수법이 있었다고 역사는 해석합니다. 선의를 꺼내어 신하들의 충성을 재확인하고 전국의 흐름을 자신의 손안에 되돌려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위를 내놓겠다는 말 한마디에 조정의 모든 관원이 엎드려 절을 했고 모든 논쟁이 멈추었으며 오직 영조의 뜻만이 남았습니다. 거두어 달라는 간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영조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흩어졌던 전국의 고삐를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법의 한가운데에 서야 하는 것은 언제나 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위를 내놓겠다 할 때마다 세자는 불효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왕위를 탐하는 것으로 비칠까, 선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까, 그 두려움이 세자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대전 앞에 엎드려 거두어 달라 울면서 세자는 자신의 진심이 아버지에게 닿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들로서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가 선의를 거두겠다 할 때 세자의 마음에는 안도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도 속에는 수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었고, 아버지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선의의 거둠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안도와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을 세자는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삼키는 일이 한 번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의 파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자는 같은 자리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같은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같은 말을 아뢰고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이 되풀이될수록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었던 것이 차츰 피로와 무력감으로 빛깔을 바꾸어 갔습니다. 돌바닥의 차가움은 매번 같았으나 그 차가움을 느끼는 세자의 마음은 매번 조금씩 더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이 반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신하들은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고 그 와중에 세자의 위치를 새롭게 가늠해야 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다시 거두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함 사이에서 신하들은 세자에게 온전히 마음을 기대기 어려웠습니다. 세자를 따르자니 영조의 뜻이 걱정되었고 영조만을 바라보자니 언젠가는 세자가 왕위에 오를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 줄타기 속에서 세자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움은 거리감이 되었습니다. 선의 파동이 지나간 뒤에도 대리청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세자는 다시 시민당에 나아가 조참을 행했고 신하들은 다시 도열하여 정사를 아뢰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마음 안쪽에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세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왕위가 오갈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 한 번에 자신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의 자리에 앉아 있으되 그 자리가 내일도 자신의 거실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선의 파동이 끝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동이 반복될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자의 안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752년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궁궐의 나무잎이 누렇게 물들었다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이 궁궐의 마당 위를 낮게 굴러갔습니다. 세자는 시민당에서 조참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낙엽을 밟았을 것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작게 울렸을 것입니다. 올려지고 내려지는 일이 반복되는 자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왕위를 맡을 수도 빼앗길 수도 있는 자리. 그 자리 위에서 세자는 어떤 감정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이 교만으로 비칠까 두려웠고, 슬픔을 드러내면 그 슬픔이 원망으로 읽힐까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자리에서 세자의 내면에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긴장이 한 겹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을밤은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먼 곳의 종루에서 북소리가 시각을 알렸습니다. 세자의 처소에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빛이 궁궐의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이 파동의 파문이 차에 가라앉지 않은 채로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이 되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6해째였습니다. 세자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15에 처음 시민당에 앉았던 소녀는 이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진 모순은 여전히 세자의 곁에 머물러 있었고, 그 모순 위에 새로운 무게가 하나 더 얹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나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에서 사건이었습니다. 나주의 객사 앞에 벽보가 나붙은 것이었습니다. 그 벽보에는 노론을 비방하고 소론의 복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의 어조는 거칠었고 담고 있는 뜻은 위험했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조가 크게 노했습니다. 나주의 벽보 하나가 조정 전체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을해옥사라 불리게 될 이 사건으로 소론 강경파가 대거 처벌되었습니다. 관직을 삭탈당한 이가 있었고 유배를 떠난 이가 있었으며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소론의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노론이 채워갔습니다. 영조가 평생 붙들어온 탕평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자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전국의 재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에게 우호적이던 인사들 가운데 소론에 가까운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뜻을 살펴주고 세자의 편에서 말해주고 조정 안에서 세자가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을해옥사의 바람이 지나간 뒤 그 사람들이 하나둘 조정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유배길에 올랐고 누군가는 관직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세자를 둘러싸고 있던 정치적 울타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곁은 이전보다 텅 비어 있었고 조정은 이전보다 노론 일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자가 시민당에 앉아 조참을 행할 때 도열한 신하들의 얼굴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새로운 얼굴들은 세자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세자의 귀에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론 강경파 가운데 김상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상로는 세자의 언행을 영조에게 낱낱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작은 실수는 확대되어 전해졌고 별것 아닌 언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대전에 올려졌습니다. 참소라 부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본래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었고 영조의 기대는 처음부터 세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와 세자의 현실 사이 틈새로 김상로의 말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조의 귀에는 세자의 목소리보다 김상로의 보고가 먼저 닿았습니다. 세자가 아버지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소통은 점점 더 간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세자가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중간에 전달자를 거쳐야 했고 아버지가 세자에게 내리는 뜻도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중간 전달자들은 부자의 오해를 풀어주는 쪽이 아니라 오해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불만은 더 날카롭게 전해졌고 세자의 해명은 더 약하게 전해졌습니다. 한 궁궐 안에 살면서도 부자 사이의 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거리를 좁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문은 예전부터 자주 닫혀 있었고 이제는 그 문 앞에 이르는 길목마저 사람들의 시선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가는 길이 이토록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57년 세자에게서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해 정선광후가 승하했습니다. 영조의 정비였습니다. 정선광후는 영조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궁궐 안에서 세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어른이었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때 그 사이에서 조용히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선광후의 상이차에 끝나기도 전에 대왕 대비 인원왕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원왕후는 숙종의 계비로서 궁궐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세자에게 인원왕후는 증조 할머니 뻘의 존재였고 궁궐 안에서 세자를 감싸줄 수 있는 마지막 우서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궁궐에 상복이 내려졌습니다. 흰 천이 전각의 기둥을 감쌌고 음악이 멈추었으며 궁궐 안의 모든 빛깔이 사라진 듯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세자는 상례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정해진 대로 곡을 하고 정해진 대로 절을 올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례의 형식 너머에 세자가 잃어버린 것은 형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세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에서 완충이 되어주던 존재들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이 세자를 향할 때 한마디 말을 건네줄 사람이, 세자의 서러움을 알아봐줄 사람이, 궁궐이라는 차가운 공간 안에서 따뜻한 쪽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을의 옥사로 조정의 우군을 잃었습니다. 김상로의 참소로 아버지와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상으로 궁 안의 보호막마저 걷혔습니다.
세자를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간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던 벽이 한 겹, 두 겹, 세 겹 무너져 내리고 이제 세자는 그 바람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1757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상중의 궁궐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화려한 빛깔이 사라진 정각들 사이로 찬 바람이 낮게 흘러갔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져 나간 뒤 궁궐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처소에도 겨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온돌의 온기가 남아 있었으나 그 온기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은 여전히 멀었고 궁궐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23세 세자는 그 겨울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 너머로 겨울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세자의 처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작고 외로운 점 하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씩 닫혀가는 문들 안에서 세자는 점점 더 좁아지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선 광후와 인원 왕후의 상을 치른 뒤 궁궐에는 긴 겨울이 이어졌습니다. 상중의 궁궐은 소리가 죽어 있었고 빛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나 세자에게 봄은 예전의 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으나 세자의 안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세자에게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는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려 하면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한 벌을 꺼내 입다가 찢어버렸습니다. 또 한 벌을 꺼내 소매에 팔을 넣다가 다시 벗어던졌습니다. 세 번째 옷도 네 번째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벌의 옷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세자빈 홍 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옷 하나를 입기 위해 수십 벌을 찢어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 기록의 행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의대증이라 불린 이 증상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의대증과 함께 화증도 찾아왔습니다. 가슴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답답함이 세자를 괴롭혔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절부절 처소를 서성이는 날이 늘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궁비와 내관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세자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자빈 홍 씨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찢어진 옷을 거두고 새 옷을 준비하고 세자가 잠들 때까지 처소를 지키는 날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자빈에게도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는지 한중록의 기록은 담담한 문장 사이사이에 그 무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에 대해 역사는 여러 갈래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인정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2살의 세자가 된 이후로 세자의 삶 위에는 언제나 영조의 기대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닿으려 애를 썼으나 닿을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고 칭찬은 언제나 세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10년, 20년 쌓인 것이었습니다. 선위 파동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왕위가 오가고 그때마다 대전 앞 돌바닥에 이마를 대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올려졌다 내려지고 내려졌다 다시 올려지는 일이 되풀이될 때마다 세자의 마음 안에는 어디에도 발을 디딜 수 없는 불안이 한 겹씩 쌓여갔습니다. 을해옥사 이후에 정치적 고립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세자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사라져갔고 김상로의 참소가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켜주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선광후와 인원왕후가 떠난 뒤 궁궐 안에서 세자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세자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이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듯 사람의 마음에도 담아낼 수 있는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한계를 넘어섰을 때 마음은 그릇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증이라는 형태로, 화증이라는 형태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형태로,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무렵의 세자가 깊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든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든 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1761년이 되었습니다. 영조 37년 세자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12해째였습니다. 그해 세자는 궁을 벗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궁궐을 나서 관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평양까지 이른 이 행차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기록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궁궐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면 짐작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담이 사방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담 안에서 세자는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담 안에는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고 선위 파동의 기억이 있었고 참소의 그림자가 있었고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담 밖의 세상은 세자에게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높은 담과 닫힌 문 안에서 숨이 막혀가던 사람이 잠시라도 그 바깥의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서로 향하는 길 위에서 세자는 무엇을 보았을 것입니다. 궁궐 밖의 하늘이 궁궐 안의 하늘보다 넓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바람이 아무런 격식 없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산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이름 모를 마을의 지붕들이 낮게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궁궐의 높은 기와지붕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행차는 곧 발각되었습니다. 세자가 궁을 비웠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고 영조의 노여움이 뒤따랐습니다. 세자를 향한 조정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의대증과 이상 행동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던 세자가 왕명 없이 궁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포위망의 마지막 고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높은 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궐의 문이 세자의 뒤에서 닫혔습니다. 관서의 넓은 하늘은 이제 담 너머에 있었고 세자의 앞에는 다시 익숙한 전각의 지붕과 긴 회랑과 닫힌 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서행이 발각된 뒤 궁궐 위로 무거운 구름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조참은 여전히 이어졌고 신하들은 여전히 도열했으며 세자는 여전히 용상 아래 한 단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움이 궁궐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1761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궁궐의 담을 넘어 불어왔습니다. 관서에서 느꼈던 바람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궁궐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내려놓은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빈 가지 사이로 겨울 하늘이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세자의 처소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세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궁궐의 밤은 깊었고 그 깊은 밤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의 기척을 아직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 위로 내려앉은 구름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1761년의 겨울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761년의 겨울이 지나고 1762년의 봄이 왔습니다. 영조 38년이었습니다. 창덕궁의 나무들이 새 잎을 틔우고 있었고 궁궐의 마당 위로 늦봄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으나 궁궐 안의 공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5월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형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었으나 높은 자리는 아니었고 조정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조의 문 앞에 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소매 속에서 한 통의 봉서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위에 먹물이 빼곡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자의 비행이 10여 죄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고변이었습니다. 나경원이 봉서를 건넨 뒤 형조의 관원은 그것을 펼쳐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서는 형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영조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서가 전해지는 동안 궁궐에는 늦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새가 울었고 전각 사이를 오가는 나인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봉서 한 통이 궁궐 안을 조용히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그 봉서를 읽었습니다. 봉서를 읽는 동안 영조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서를 다 읽은 뒤 영조는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전은 고요했습니다. 봉서를 읽은 뒤의 침묵이 대전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변이 올라온 뒤 궁궐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조는 아무런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궁궐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참은 열렸고 신하들은 정사를 아뢰었으며 세자는 시민당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고변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궁궐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나인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자는 알 수 없었지만 궁궐의 공기가 전해주는 무게만으로도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날의 시간이 흘러야 그 침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15세 아버지의 나라를 맡아 13해를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형식뿐인 권한 아래에서 매일 아침 그 자리를 채웠던 사람. 선의 파동이 반복될 때마다 돌바닥에 이마를 대야 했던 사람. 조정의 우군을 잃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벌어지고 곁을 지켜주던 어른들마저 떠나보낸 뒤 옷 한 벌 입는 일조차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 높은 담 너머의 바람을 쐬고 싶어 궁을 나섰으나 다시 그 담 안으로 돌아와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밤에는 1762년 윤호월 창덕궁에서 벌어진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알의 침묵이 끝나고 뒤주 앞에 선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밤으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속의 궁궐은 이미 고요해졌습니다. 창덕궁의 늦봄 바람은 정각의 처마를 지나 어딘가로 흘러갔고 궁궐의 나무들은 가만히 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마음도 그 나무들처럼 가만히 쉬어도 좋은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